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구과학 원수업을 맡은 김건종입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자신에게 후회 없는 과정을 이루어 나갑시다. 안녕하세요. 김권종입니다. 자, 여러분 프린트 27페이지를 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27페이지. 자, 지금 생명 가능지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 가능지대라는 것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 범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비열이 상당히 큽니다. 비열. 자, 이 비열이라는 것을 Q는 CM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열이라는 것은 여기서 C가 되겠습니다. C. 그리고 어떤 물질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를 델타 T라고 합니다. 그리고 Q는 들어가는 열량이 되겠죠. 열 에너지.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바꿔보면은, C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은 C는 Q 나누기 M 델타 T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열이 뭐냐? 이 비열이 뭐냐? 어떤 물질 단위 질량, 예를 들면 이제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단위 질량 1kg을 1도 높이는데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들어가냐? 그게 비열인데, 비열이 크다는 것은 단위 질량을 1도 높이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Q는 CMT라고 했는데, 요거 Q는 시멘트. 시멘트라고 외우면 되겠죠? 시멘트. 근데 여기서 C, 비열과 그 질량을 우리가 열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비열 곱하기 질량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이제 비열이 크면은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러 이제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물의 비열이 상당히 작으면 체온이 햇빛을 받고 이제 금방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영하 10도 되는 환경에 우리가 갔다면 체온이 영하 10도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물인데,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 같은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항상성 유지 한 예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또 좋은 용매로서 작용합니다. 자, 용매라는 거, 그러니까 소금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금물을 용액이라고 하는데, 소금물에는 소금이 녹아 있어요. 이 녹아 있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물에 의해서 이제 녹아 있겠죠. 이걸 용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질과 용매를 합쳐서 용액이라고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는 좋은 용매로 소금 같은 이런 물질들을 잘 녹여줍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도움을 주죠. 자, 이런 물의 특성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생명 가능지대 특히 주계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별의 질량은 선생님이 광도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별의 질량이 상당히 크면 광도가 높아지겠죠. 지금 이 태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라인인데, 지구가 바로 이제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심별이 태양 질량보다 더 커지면은 모닥불의 이제 화력이 세진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뜨거 하면서 뒤로 갑니다.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가면서 폭이 넓어지죠. 근데 지금 중심별이 태양 질량보다 이제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모닥불의 화력이 약해지니까 아이고 추워 하면서 생명 가능지대가 당겨지고 폭이 좁아집니다. 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요 폭은 좁고 요건 좀 넓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별의 이 질량에 따라서 바로 이제 광도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 광도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중심별의 질량이 그러면 크면 화력이 좋으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뒤로 밀려나면서 폭이 넓으니까 좋지 않냐. 근데 이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크면 핵융합하는 그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간적 생명체가 생길 수 있는 시간적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곤란하다. 그러면 중심별의 질량이 작을 경우에는 지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진화 시간이 벌 수는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건 경우가 되면은 생명 가능지대가 이제 중심별에 가까워지고 폭이 좁아집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중심별의 그 행성, 외계 행성이 점점 가까워지면은 이 중심별의 그 기조력에 의해서 외계 행성의 이 자전 속도가 점차적으로 느려집니다. 네, 느려져서 자전 주기하고 공전 주기가 같아지게 되는 지경까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주기 자전. 그러니까 자전 주기가 곧 공전 주기와 같아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중심별의 그 기조력, 이 잡아당긴 힘 때문에 외계 행성의 자체적인 자전이 방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점차 느려져서 공전주기가 같아지는 이 동주기 자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인 곳은 계속 낮이고 밤인 곳은 계속 밤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에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는 건데, 이 동주기 자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다음 아래쪽 여러분 프린트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지구 옆에 있는 달의 운동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달도 자전을 하다가 지구의 그 인력 때문에 지금 동주기 자전이 돼서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심별이 여기 있어요. 중심별이 있는데 이제 질량이 작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가 당겨지는데, 이 중심별의 근거리에 근접한 곳에 이제 생명 가능지대의 위치에 이제 행성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행성 자체적인 이 자전이 도는 속도가 느려져서 지금 공전 주기하고 자전 주기가 일치가 되는 동주기 자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어떤 외계 행성에 이 화살표가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 화살표가 있는 지점이 만약에 얘가 이제 자전하기 때문에 이제 4분의 1로 갔어요. 4분의 1. 4분의 1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4분의 1로 왔어요. 그러면 공전 주기도 4분의 1로 와야 되니까 지금 전체 4분의 1, 요 정도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화살표가 이제 반바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 화살표가 반바퀴로 왔다면, 지금 공전 주기의 반이 와야 되겠죠? 그럼 요 위치에 옵니다. 그다음에 이 화살표가 이제 4분의 3을 갔어요. 그렇죠? 4분의 3을 이렇게 갔다면 공전 주기에도 4분의 3이 와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을 한 번 하면 바로 공전도 한 번 하는 이런 관계가 되면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은 이제 별의 그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낮이 돼요. 낮. 여기는 다 낮이 되고, 이 화살표의 반대편은 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다 낮이 되고 반대쪽은 다 밤이 되기 때문에 낮과 밤의 그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가 있는 쪽은 계속 낮만 되고 반대편은 밤이 되니까 생명체가 살기에는 너무 혹독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의 수명을 딱 앞에서 얘기했는데, 태양의 광도로 계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억 년 정도, 이 정도로 추정하는데,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가 지구에서 비슷한 환경에서 진행된다면, 이름은 O Beautiful and Fine Girl Kiss Me, 이거 다 기억하고 있죠? OBA형 같은 경우에는
별의 광도가 높고 질량이 큽니다. 그래서 별의 수명이 짧기 때문에 진화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K형이라면은 이 광도가 작고 표면온도가 낮기 때문에 동주기자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과 밤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래서 태양과 같은 G형 별 주변에 바로 이제 지구형 행성 암석질 그 외계 행성이 조금 이제 생명체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G형별, 분광형 G형별 중심으로 탐사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 가능지대 그러면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액체 상태가 있는,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심별의 질량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된다고 지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양과 성분의 대기, 이 대기권을 가져야지 된다는 거죠. 적당한 대기권이 있을 때, 바로 이제 적당한 온실 효과가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 온도를 유지해준다. 그리고 이제, 자외선 같은 걸 차단해주죠.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줍니다. 그래서 대기권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금성이나 화성 지구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금성입니다. 금성이고 여기가 지구고 여기가 화성인데, 금성은 지금 지표면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구대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한다면 금성의 기압이 한 95기압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온도가 이 수금지와 목토천해 이 8개 행성 중에서 금성이 제일 뜨겁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성보다도 금성이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와 산소, 아르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실 효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 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근데 0.01기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조금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춥겠죠. 그래서 지금 화성에는 극광 같은 드라이 아이스 같은 이런 얼어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춥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 어렵죠. 자, 그래서 이 금성이나 화성과는 달리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고 적당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구에는 그 원시 지구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미행성 충돌로 화산 폭발 때문에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이산화탄소가 과연 지구는 왜 없어졌냐, 어디 갔냐, 그걸 설명하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지구에 이제 비가 와서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바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이제 없어지지 않으면 금성과 같이 상당히 높은, 온도가 높은 이런 상태가 될 텐데, 온실 효과 때문에 이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H2O, 물과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H2CO3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탄산입니다. 일명 사이다죠. 탄산이 되고, 자, 요것이 이제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 하나 나오고 HCO3-1가 이렇게 되죠. 요것이 다시 이온화가 되면은 H 플러스 CO3-2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물 속에 지금 이제 칼슘 이온이 있다면 이 칼슘 이온과 이 CO3-2가가 이제 결합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석회암으로 침전이 돼서 이제 석회암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았던 이산화탄소가 지금 원시 바다에 녹아서 탄산이온으로 돼서
이 칼슘과 결합해서 지금 현재는 석회암 같은 이런 돌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기권에 이산화탄소가 조금밖에 없어서 적당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이제 살 수 있게 된 그런 환경이다라는 해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자기장이 또 있어야 돼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 그 고에너지 입자, 대전 입자 같은 걸 차단시켜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태양의 플레어라는 이제 폭발, 태양 활동이 활발하게 되면 이 플레어라는 폭발 현상이 빵 일어납니다. 예, 그러면은 태양 표면에 있던 그 대전 입자, 고에너지가 플라즈마 상태로 이렇게 우리 지구로 오게 돼요. 그럼 이 대전 입자가 지금 지구로 들어오게 되면 생명체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지구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이 대전 입자를 꽝 이제 충돌해서 뒤로 보내죠.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지금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이 부분이 생기는데 이거를 벨 엘렌이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벨 엘렌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지구 자기장이 고에너지 같은 대전 입자를 막아줘서 지금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또 조성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위성의 역할이 있는데요. 예, 위성은 이제 달이겠죠, 지구에. 지구하고 달이 이 균형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운동하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현재 23.5도로 길어져 있지만 약간씩 변한다고 이제 기후 변화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 각도가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고 말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증명도 해줬고요. 그래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지구하고 달이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축 경사각이 그렇게 크게 확확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절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달 같은 경우에 지금 달과 그 다음에 그 태양의 그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태양보다는 달이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에 달이 큰 영향을 줍니다. 밀물이 돼요.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요 위치를 만주라고 하고, 썰물이 돼요. 물이 빠져나가면은 물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거를 이제 간주라고 합니다. 그럼 요 차이를 조석간만의 차라고 하는데, 일단 뭐 밀물이 되면 이게 올라오고 썰물이 되면 빠지니까 여기서 이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갯벌이 생기죠. 갯벌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해양 생물의 다양성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위성이 있다면 밀물과 썰물 때문에 갯벌이 조성이 돼서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28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외계 생명체 탐사가 있는데요. 태양계에서 이제 생명체 탐사를 이제 어떻게 하냐, 지구로 떨어진 이 운석을 또 분석을 합니다. 예, 운석. 자, 운석이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지구 바깥에서 온기 때문에 그 운석 속에는 생명체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다. 생명체의 흔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주 탐사선을 이제 직접 보내서 직접 탐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구하고 가장 유사한 그런 환경,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과 유사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좀 많이 탐사를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목성의 위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로파라는 위성에는 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 바로 밑에 물이 있다고 추정해서 목성에서 유로파를 탐사를 합니다. 예, 물이 있다면 생명체가 있을 법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토성의 위성에 타이탄이 있습니다. 이 타이탄 같은 경우에도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액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메테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생명체가 있을 법해서 토성에서 타이탄도 이제 우주 탐사선을 보내서 직접 탐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세티 프로젝트는 뭐냐면 외계 지적 생명체, 예를 들면 외계인이 만약 있다면 그 외계인이 전파를 보냈겠죠. 그 전파를 우리 지상에서 전파망원경, 큰 접시 같은 전파망원경에서 만약에 수신하게 되면은 외계인이 있다는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주 만환경, 그러니까 만환경을 우주 공간에다 설치해 놓고 이제 외계 행성을 직접 찾는 그런 것인데, 이런 건 이제 식현상을 통하면은 바로 외계 행성의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 보면 외계 행성의 성분도 분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주 만환경이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파장이 여기 감마선이 제일 짧아요.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분류해보면 감마선이 제일 짧고, 그 다음에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 순서로 이제 파장이 기는데,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이 대기권을 거의 투과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파도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만환경, 이걸 지상 만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를 활용하는 만환경을 전파 만환경, 그리고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광학 만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과 전파 만환경도 우주 공간에 설치해도 됩니다. 그러면 더 선명한 화질의 그 영상을 또는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감마선이나 X선, 자외선 같은 경우,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권에 자외선 오존층이 흡수가 되고 이산화탄소나 물에 의해서 적외선이 흡수가 된다고 배웠죠. 그래서 지금 대기권에 거의 흡수가 되기 때문에 X선 만환경 또는 자외선 만환경, 적외선 만환경을 쓰려면 이 지상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환경을 설치해서 관측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우주 만환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주 탐사선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파이오니어호 그리고 보이저호가 대표적인데, 지금 이 보이저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류가 쏘아 올린 그 탐사선 중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호가 오는데, 이 보이저호 같은 경우는 태양계를 벗어났죠.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계 바깥에 지금 있고 현재 이제 신호가 옵니다. 자, 파이오니어호하고 보이저호에 타임캡슐 같이, 그러니까 지구의 그 어떤 그 소리,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실어서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폭포수 소리, 새 소리, 이런 것들 녹음한 것을 일단 보냈습니다. 그러면 외계인이 만약 이걸 발견하게 되면은 지구에 이런 생명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우주 만환경에는 이제 케플러 우주 만환경 주로 이제 가시광선 영역을 이제 보고요. 식현상을 이용합니다. 식해, 비락 식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테스, 소크라테스인가? 테스형인가? 테스 만환경은 역시 식현상 그리고 가시광선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허블 우주 만환경이 이제 조금 노후화돼서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우주 만환경이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은 주로 적외선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합니다. 자, 케플러 우주 만환경, 테스 만환경,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만환경 중에 이제 케플러 우주 만환경이 이렇게 생겼다고 앞에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테스 만환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 이렇게 여러 개의 거울을 이렇게 다 붙여서 대형으로, 대형 구경, 큰 반사경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